자, 6.25 전쟁은 전쟁이니까 과정이죠, 과정. 과정이 시험에 나오겠죠. 자, 봅시다. 자, 1번에 북한 정권 수립 나와 있는데 북한 정권 수립도 이제는 좀 알아두자. 그전에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평남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죠.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만든, 자, 남한에도 공산당 활동이 있었던 것처럼 북한에도 민족주의 계열 활동이 있고, 그 북한에 있었던 민족주의 계열 활동이 바로 이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자, 하지만 소련과 군정이 실시되면서 소련과 김일성이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평남 건국준비위원회에 말하자면 이 민족주의 계열은 당연히 탄압을 받았겠죠. 그리고 김일성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은 소련군의 북한 진주. 자, 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걸 설치하죠.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러다가 나중에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김일성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자, 그리고 가로 3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자, 위원장에는 김일성, 그 다음에 부위원장에는 김두봉. 자, 김두봉 어디서 나왔었던 사람이죠? 예난. 네, 예난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죠. 조선 독립동맹 거기. 그래서 자, 김두봉 부위원장. 자,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하고 공산주의 방식으로 사회개혁을 실시했다. 자, 이게 바로 토지개혁이에요. 보통은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개혁 안에 토지제도 개혁이 들어가죠. 자, 1946년 3월 토지제도 개혁이 있었고요. 자, 이 토지개혁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남녀평등권, 주요 산업 국유화 조치 등을 단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북한의 개혁은 46년 3월에 민주개혁이 먼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북조선 노동당 창당, 북조선 인민위원회. 자, 임시를 떼버리고 인민위원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북조선 인민위원회. 자, 그리고 인민군 창설. 자, 순서 물어볼 때는 이것도 잘 물어봐요. 인민군 창설. 체크 한번 해보세요. 48년 2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조선의용군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조선의용군. 자,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대, 1942년에 만들어진 군대가 조선의용군. 자, 조선의용군은 자,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해방 뒤에 바로 북한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해방 뒤에는 중국에서의 내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자, 그거를 우리가 국공내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공산당 계열과 국민당 계열이 싸워서 누가 이기죠? 중국은 원래는 어떤 국가가 먼저 세워졌었냐면 공산주의 국가가 먼저 세워지죠. 말하자면 국민당과 공산당과 싸우다가 누가 이긴 거예요? 모택동의 공산당이 이긴 거죠. 그리고 국민당이 쫓겨서 어디로 가게 돼요? 장개석은 대만으로.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되고 있죠? 여러분 좀 잘 알아듣고 있어? 이 사람들 봐라. 자, 중국이 있어요. 이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을 했어요. 말하자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웠어요. 국민당이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산당이 있었고, 자, 이 공산당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오쩌둥. 들어봤어요? 모택동? 너 나만 알아? 잘 몰라? 몰라도 돼. 어차피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자, 모택동. 그 다음에 국민당의 대표는 장제스. 자, 이 공산당의 대표인 모택동이 이제 마오쩌둥이 말하자면은 이 공산당이 조선의용군을 지원했었고, 그 다음에 이 국민당이 장제스가 조선의용대 그리고 한국광복군을 지원했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싸웠어요. 자, 싸워서 누가 이겼어? 공산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부는 도망간 거죠. 옮겨간 거죠. 어디로? 대만으로. 예, 그게 대만이에요. 그래서 대만은 민주주의 정부, 민족주의 정부, 그 다음에 중국 본토는 공산주의 정부, 이렇게 나눠졌었죠. 지금도 나눠져 있죠, 사실은.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두 다 정부, 중국은 하나다. 그래서 뻔히 대만이 있는데 그냥 쟤도 우리나라려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만은 대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대립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콩이나 타이완이 아니죠. 마카오 같은 경우도
홍콩이나 마카오도 실제로 들어가려면 다시 여권 내고 검사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정부는 따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무슨 축구대회 같은 거 열리면 홍콩이 따로 있어요. 아무도 몰라? 예, 그래요. 네,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전을 하게 되죠. 조선의용군은.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인민군을 창설하게 됐기 때문에 인민군 창설 시기는 좀 늦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8년 2월. 자, 체크해보세요. 조선인민군 창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내려갈까요? 자, 드디어 나라가 세워지죠. 조선민주주의 임시가 아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 몇 월 며칠? 9월 9일. 그쵸. 1948년 9월 9일. 우리가 정부를 수립한 건 8월 15일. 얘네는 9월 9일.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수립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부 수립 후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죠. 거기 보시면 조선의용군 5만 명을 북한에 보내 인민군에 편입을 시키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선의용군이 또 합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군대가 훨씬 더, 왜냐하면 실전에 싸워본 군대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조직적인 그런 군대가 마련됐다. 그리고 소련의 지원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자, 한 장 넘겨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죠. 거기 보시면 군사 고문 500여 명만 놔두고 미군은 철수하게 돼요. 원래는 군정을 실시하고 있다가 미군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8월 15일을 끝으로 이제 미군정이 끝나버린 거니까 미군은 나중에 군사 고문단만 빼고 철수를 하게 되고, 자, 그러는 과정에서 남북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38도선 부근에, 그때는 이제 38도선이 경계선이었으니까 군사 분계선이었으니까 요 선 안에서 엄청나게 여러 번의 충돌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이 날똥말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금 분위기가 전쟁이 좀 날 것 같은데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자, 결국 전쟁이 났죠. 자, 1950년 6월 25일. 자, 이거 26일로 되어 있네? 25일인데? 여기 오타네. 쏘리. 자, 25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1900이 아니라 2018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면, 아니면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기분이? 난리 났죠. 이제 우리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날 거라고 막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는 둥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 막 서로 막 트럼프는 막 김정은한테 막 나쁜 놈이라고 하고 막 서로 지금 그랬던 적이 불과 1년 전이에요. 그 1년 전에 한반도에 전쟁이 날 거다 이런 얘기가 1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1년 만에 지금 이런 북한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비무장지대 지뢰를 모두 다 제거하고 유해 발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비무장지대에는 6.25 전쟁 때 접전을 벌이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해들이 거기에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해 발굴을 했고, 유해 발굴 항구를 했죠 벌써. 해서 이제 모셔왔죠 말하자면. 그래서 유해 발굴도 하고, 그리고 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랑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뭐 서로 이렇게 경계선 막 넘었다 올라왔다가 막 한 적 있었잖아요. 처음에 4월 27일 날. 그때 그 장소도 이제는 사람들이 가볼 수 있게 그렇게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은 지 사실 1년도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남북한 관계 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년 전이라고 생각해보면 막 그런 생각, 우리도 아마 그런 얘기 했을걸요. 수업 시간에 전쟁 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미군이 나가는지 잘 봐야 된다. 그 대사관이나 이런 직원들이 나가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그런 왜 재외국민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외교관이나 뭐 이런 데 관련 있는 사람들이 철수하면 그때 이제 우리도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죠. 나가야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불과 1년 전이에요. 그렇게 금방 남북한 사이가 급작스럽게 좋아지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날 위협에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암담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딱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나버렸네 진짜로. 자,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자, 북한군이 남침을 했죠. 그리고 3일 만에 서울까지 들어오게 되죠. 지금은 뭐 전쟁 나면 3일 걸리겠어요? 서울까지 오는데 3일이겠어? 3시간 만에 오는 거 아니야? 3일은 무슨 3일이야. 바로 내려오겠지 뭐.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자, 어쨌든 자, 그리고 2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게 되죠. 자, 2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으면은 이게 언제쯤이에요? 9월 초쯤 되겠죠. 그래서 2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다는 건, 자, 낙동강 전선이면 부산이에요. 거기까지 다 밀려 내려간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공산 세력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북한군이 이제 쭉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부산 정도까지 거의 내려간 사이에 자, 유엔군은 참전을 결정하게 되죠. 자,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 그러니까 6월 26일이죠. 6월 26일 날 참전을 결의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한민국을 지원하기로 결의, 그리고 16개국이 유엔군에 파견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 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근데 뭐 몇천 분의 1이라고 했었는데 그 인천 상륙 작전을 결국에는 성공으로 돌리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인천부터 시작해서 쭉 밀고 올라간 거죠. 말하자면 중부지방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38도선을 넘은 그날이 10월 1일. 그래서 그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자,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이유는 38도선을 넘어간 날. 말하자면은. 자, 그리고 쭉 밀고 올라갔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저기 압록강 근처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전쟁이 끝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복병이 나타났죠. 그 복병이 중국군, 중국공산군, 중공군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자, 이 사람들은 인해 전술 알죠, 여러분? 사람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 그래서 쭉 밀고 내려와요. 자, 이제 우리가 밀려서 내려오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흥남 철수작전으로 남쪽으로 후퇴를 하게 되죠. 자, 미 해군이 말하자면 연합군의 해군이 철수작전을 벌인 게 흥남 철수작전인데, 자, 이제 원래는 해군만 내려오려고 했죠. 그냥 배만 옮기면 되니까. 하지만 여기에 민간인들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도 결국엔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민간인들을 놔두고 그냥 군대만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 민간인들을 수송작전을 벌인 거예요. 그게 흥남 철수작전이에요. 결국에는 흥남 철수 작전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주민들이죠. 말하자면은 그런 피난민들을 싣고 거제와 부산에 내려놓게 된 거죠. 자, 그때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부산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국제시장. 그 영화 국제시장에도 있는 것처럼 그게 국제시장이에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부산이나 거제나 이런 데 많이 살게 된 건 이때 흥남 철수 작전 때 내려온 사람들이 거기 정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가게야? 꽃님 아니 꽃분이네. 네, 거기 가봤어요. 꽃분이네. 맞아, 그 꽃분이네. 자, 어쨌든 그런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때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서울로 다시 밀려 내려오죠. 자, 앞에서 우리가 서울을 뺏긴 게 언제였냐? 6월 28일 날,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말하자면, 아니 3일 만에 뺏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울을 되찾은 게 9.28 서울 수복이었거든요. 자, 아까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하고, 그 다음에 9.28 서울 수복으로 서울을 되찾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38소선을 넘어갔잖아요. 자, 이때 다시 밀려서 또 뺏긴 거예요. 자, 그럼 서울을 몇 번째 뺏긴 거예요? 2번째 뺏긴 거죠. 그게 일사후퇴예요. 이해 겨울이 엄청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몇백 년 만에 엄청난 추위였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를 전쟁통에 보냈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연히. 자, 거기 보시면 일사후퇴. 자, 그래서 평택 오산까지 쭉 후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밀고 올라가서 38도선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소모전,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이때 소련군이 제의를 하게 되죠. 자, 휴전회담을 하자. 자, 그래서 소련의 제의에 의해서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자, 우리 대표로는 유엔군이, 그 다음에 북한. 자, 그러면서 이제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 휴전회담이 약 2년 동안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 27일, 즉
휴전협정이 조율되는 그 날까지 거의 한 만 2년이죠. 만 2년 동안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휴전회담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논의가 됐냐면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때 논의됐던 쟁점들이 예를 들면 군사분계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 자, 그러니까 38도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 차지하는 그 땅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휴전 먼저 할 것이냐 군사분계선을 나중에 정할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포로 송환. 자, 미국 쪽에서 유엔군 쪽에서는 자유 송환 원하는 대로 보내주자 포로들을.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자동 송환 무조건 자기 나라로 보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부딪히는 가운데서 휴전회담이 거의 2년 동안 일어나게 되고 자, 그때 휴전회담이 열릴 때 휴전선 그러니까 이제 38도선이죠. 그때는 그 근처에서는 소모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휴전협정이 체결될 그때 차지한 영토까지가 우리 영토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소모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분 많이 들어본 백마고지 뭐 이런 전투들이 소모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회담이 열리게 되죠. 네, 결국에는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5번 1953년 7월 27일 휴전회담에 조인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전에 방공포로 석방이 있었어요. 자, 방공포로 석방은 뭐냐면 1953년 6월. 자, 이승만 정부에서는 휴전회담에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휴전회담에 반대한 이유는 야, 그냥 우리가 밀고 올라가면 통일될 것 같은데 왜 휴전회담을 해야 돼? 그러면서 휴전회담에 반대를 하고 있었고 이승만 쪽에서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수용되어 있던 방공포로를 그냥 석방해버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 송환에 대한 원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풀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전회담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휴전회담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자 휴전회담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휴전회담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럴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약간 잘못될 뻔했지만 그냥 유엔군이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들여줬어요. 유엔 측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무마되면서 자 7월 27일 날 휴전회담이 조인이 되는 거죠. 휴전협정이 체결이 된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유엔군 대표 해리슨과 북한군 대표 남일 사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누가 사인했는지 어느 나라에서 사인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서명 판문점에서 유엔 총사령관 클라크 그러니까 유엔 측에서 미군이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자 그리고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었다. 자 그러면 어느 나라가 사인한 거예요? 일단 유엔이니까 미국 그 다음에 북한 그리고 중국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사인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권한을 유엔에 넘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소련은 왜 사인 안 했어요? 소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참전한 적이 없어요. 휴전회담을 제의했어요. 하지만 소련군이 와서 싸운 적은 없죠. 참전 안 했어요.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참전국 중에 우리가 있었지만 우리는 유엔의 모든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 빼고 미국, 그러니까 유엔을 대표해서 미국, 중국, 북한 이렇게 이제 서명을 하게 되죠. 요 서명한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네, 누가 사인했어? 어느 나라 사인했어? 요거 물어보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리고 휴전협정 이후에는 자, 이승만 정부에서 보면 만약에 북한이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어떻게 이제 당해야지 뭐. 자, 그래서 불안하니까 미국에게 서로 조약을 체결하자. 그게 한미상호 방위 조약. 자, 이거는 뭐겠어요? 서로 누가 딴 사람 쳐들어오면 도와주자 이거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걱정 마. 또 쳐들어오면 또 도와줄게 이거잖아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이것도 역시 시기를 체크해 보세요. 1953년 10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그 해의 말에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의 피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오히려 북한에 많은 폭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한 40%쯤 남한이 만약에 산업시설이 파괴됐다면 북한은 그거보다 더 많이 파괴됐어요. 망했죠, 뭐 북한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의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알지만 특히 남한과 북한의 이념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이념 대립이라든가 그리고 이상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도 있었는데 전쟁이 나게 되면 이렇게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하니까 네 편 없이 막 죽인 거죠. 그래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이 사건은 미군에 의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민간인 학살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전후 복구 사업도 지원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1954년에 제네바 회담이라고 해서 자, 이제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네, 이런 회의가 열리기도 했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6.25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자, 6.25 전쟁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서, 그리고 아까 서명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민주주의 실현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아이고, 제 마이크는 주시고요. 민주주의 실현. 발전과 실현.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하고 각 정부 수립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플러스 개헌, 플러스 민주화 운동 네,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부의 업적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 발전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는 이승만 정부. 자, 이승만 정부를 우리가 1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자, 1공화국.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헌법이 한번 개헌되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9번 헌법이 바뀌었지만 이승만 정부 때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6공화국 체제인 거죠. 1987년 이후에 한 번도 헌법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6공화국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지금은 몇 공화국이라는 숫자를 붙이지 않고 지금은 이제 무슨 정부라고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그 전에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우리가 MB 정부, 그 전에 MB 정부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인데 노무현 정부는 뭐 참여정부, 그 전에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 문민정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름이 붙고 만약에 이번 정부 안에 헌법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7공화국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 봅시다. 자, 이승만 정부를 그래서 1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승만은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을 여러 번 했어요. 대통령을 3번 하고 4번째 당선됐을 때 이제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을 거의 한 몇 년 했어요? 12년? 네, 그 정도 대통령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갑시다. 자, 이승만 정부에서 맨 처음에 자, 정치적 성격 먼저 볼까요? 이승만 정부는 반공제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독재체제죠 뭐. 그래서 이런 정치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바로 개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이제 여러 번의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노리게 되는데 첫 번째 개헌이 발췌 개헌이에요. 자, 발췌 개헌 봅시다. 1952년. 자, 여러분 재헌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럼 재헌국회는 헌법만 만들고 끝인 거죠. 재헌국회에서 했던 건 헌법 만들고 대통령 뽑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반민특위 그리고 농지개혁법 이런 것까지 하고 자,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선거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대 총선. 왜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하고 대통령 선거를 대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2대 총선을 하게 된 건데 이 당시에는 그 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말하자면 그 전에 1대 그러니까 재헌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을 찬성하는 쪽 말하자면 이승만 계열들이 많이 당선이 됐지만 이제 두 번째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여기서 무소속은 이승만을 반대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뭐 아까 남북협상파 뭐 이런 세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대통령을 이 당시에는 누가 뽑았냐? 국회 간선제였어요.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게 이제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자, 그럼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 이승만 이 당시에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었으니까 언제 다시 뽑아야 되냐? 52년에 다시 뽑아야 돼요. 그러면 내 반대파들이 대거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니 걔네들이 나를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안 뽑아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이 나를 뽑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직선제로 바꾸자.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건 직선제 개헌이에요. 직선제 개헌. 자,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걸로 헌법을 바꿨어요.
자, 발췌라고 하는 건 그 딱 부분만 끄집어내서 바꿨기 때문에 다른 거 놔두고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봅시다. 발췌 개헌에서 자, 여기 체크 한번 해볼 것이 자,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남북 협상파가 대거 참여해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승만 정부의 실정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정치를 잘 못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거창 양민학살 사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자,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국민방위군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국민방위군 사건 같은 경우는 일사후퇴 즈음에 있었던 사건으로 자, 국민방위군이라고 해서 이제 예비로 군인들을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대가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예비로 군대를 뽑아놨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운송을 하고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라에서. 그런데 나라에서 예산이 책정됐으나 중간에 이제 간부들이 군인들이 다 그거를 중간에 빼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제대로 입히지도 제대로 운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를 태워서 운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죠. 그래서 이 군인들한테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모여라 라고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방치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 중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 이제 눈에 볼 땐 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 자,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돈을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돈을 해먹은 중간에 이제 하급 군인들이겠죠. 그 사람들 2명만 처형시키고 그냥 끝났어요. 사실은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도 가고 또 여러 막 장교들한테도 장군들한테도 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가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만 딱 죽이고 그냥 사건을 무마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이거 알겠어요. 우리도 무슨 사건 일어나면 대충 알잖아요. 아, 그랬겠구나.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게 정부의 실정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 결국에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불신?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이제 권력을 쫙 장악해서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게 되죠. 거기 보시면 자유당 창당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1951년에 자유당 창당. 자, 보수단체와 우익 청년단체들을 규합하여 자유당을 창당하게 되죠. 51년 12월에. 자, 그리고 52년에 발췌 개헌이 있었어요. 자, 이 당시에는 지금 현재 수도가 어디냐? 부산이었어요, 부산. 왜냐하면 6.25 전쟁 중이니까 부산 임시 수도죠. 자, 부산에서 거기 보시면 재선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에 이런 거 나오죠. 딱벌대, 그 다음에 백골단. 이게 뭐냐면은 정치 깡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자,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했어요. 자, 그러면서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킨 거죠. 부산 정치 파동이 부산에 있었던 이제 국회의원들의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근 버스가 있어요. 그걸 납치해서 탄압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키죠. 자, 결국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통과가 된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여러분 사료 나와요. 이건 사료를 좀 봐두시는 게 좋으니까 볼까요? 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자, 53조가 대표적이에요. 53조 볼게요. 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서 각각 선거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 발췌 개헌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 이승만 정부 때는 그러니까 1공화국이죠.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통령 있다라고 하면 이거 이승만 정부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 둘째, 직접 선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부통령과 직접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 전에 헌법에서는 재헌헌법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국회의원이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간선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국회 간선제에서 국민들이 뽑는 직선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1차 개헌. 자,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죠. 52년에. 그래서 이승만이 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자, 거기 보시면 선거에는 자유당 후보인 이승만이, 부통령에는 이승만이 지원했던 함태영이 당선이 돼요. 자,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된다. 만약에 이승만이 이 씨 아니었으면 당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유럽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처럼 싸워서 민주주의 쟁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투표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뭐 민주주의에 대한 뭐 이런 그런 인식이 없었죠, 사실은. 그냥 나라가 세워주고 투표를 하래. 그러니까 투표한 거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고요. 자,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도 여자나 흑인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게 1900년대 들어와서 한참 뒤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거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한 표씩. 그러니까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러 번의 민주화 과정, 독재 정치 뭐 이런 걸 겪었지 않았을까, 겪지 않았을까. 왜냐면 쟁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1차 개헌은 그랬고요. 자,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 그럼 이승만은 지금 대통령 2번 당선된 거죠. 자, 원래는 대통령은 4년 중임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래 4년짜리 2번만 하면 끝나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승만이 나 또 하고 싶다. 자, 그래서 3번째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또 헌법을 개헌하게 되죠. 자, 그게 4.4.5입 개헌이에요. 자, 4.4.5입 개헌 갑시다. 자, 4.4.5입 개헌은 1954년. 자, 그러면 4.4.5입 개헌 내용은 뭐냐면,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거예요. 중임 제한 철폐.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4.4.5입 개헌에서 이 4.4.5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반올림이에요, 여러분. 반올림. 반올림이 4 이하는 없애고 5 이하는 올린다. 그게 이제 4.4.5입이죠. 자, 말하자면 이 당시에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개헌을 하게 됐는데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이 헌법을 만들 당시의 대통령은 중임만 해야 되는 제한을 없앨게. 이게 4.4.5입 개헌이에요. 말하자면 이 4.4.5입 개헌은 이승만만을 위한, 딱 한 명만을 위한 개헌이죠. 자, 그런데 당연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를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국회의원이 203명이었어요. 그러면 203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개헌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3명의 3분의 2면 135.333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표 이상이 나와야 되냐면 136표가 나와야 이 법이 가결되는 거죠.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35표만 딱 나온 거예요. 한 표가 딱 부족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선거 투표 다시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날 서울대 뭐 수학자 막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머리를 쥐어 짠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음 날 뭐라고 발표했냐면 자, 135.333이어야 되는데 333이라는 게 사람이 어디 있어? 333 0.3명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3은 4.4.5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된다. 그러면 몇 표만 나오면 돼요? 135표. 자, 135표 어제 나왔지? 그래서 통과되는 걸로 하자. 어제는 분명히 부결됐었는데 오늘 갑자기 가결된다. 통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결국에는 통과가 됐죠. 뭐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게 4.4.5입 개헌이고 자, 4.4.5입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밑에 역시 사료를 볼게요. 사료 한번 보세요. 자,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자, 그럼 총 몇 번 할 수 있어요? 2번. 이승만은 이미 2번 한 거지. 자, 그런데 나 또 하고 싶어. 더 할 거야? 자, 그래서 요 부칙을 집어넣은 거예요. 4.4.5입 개헌이라는 게 결국에 이 부칙을 통과시킨 거죠. 자, 부칙에 뭐라고 썼냐면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55조 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승만한테는 이 조항이 필요가 없어. 자, 그럼 이승만은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쭉 할 수 있어요. 네, 쭉.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4.4.5입 개헌으로 대통령에 또 당선되죠. 자, 그래서 3번째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기가 막히죠? 자, 기가 막히지 않아? 진짜 신박하지 않아? 요즘 말로 하면 신박하지 않아? 이런 신박할 때가. 그래서 이 기분을 똑같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창당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그 민주당을 여기서부터 봐요. 이 사람들을 기원이다라고 생각하죠. 자, 아까 자유당이 창당된 게 언제였죠?
51년 12월.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이 창당된 게 언제예요? 거기 보시면 55년. 그러니까 4.4.5 개헌 뒤에 55년. 너무 기가 막혀서. 자, 그래서 자유당 창당, 민주당 창당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답니다. 3대 대통령 선거. 자,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렇게 볼까요? 자,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민주당, 자유당,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무소속.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붕은 이승만과 거의 뭐 의형제. 그 다음에 이기붕의 아들을 이승만이 양자로 삼을 만큼 그렇게 이제 절친이었고.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의 후보는 여기에서 신익희. 자, 아까 우리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 자, 그리고 부통령에는 장면. 자, 그 다음에 무소속의 후보로 나갔던 사람이 조봉암. 이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지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굉장히 국민적인 신망이 좀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조봉암이었죠. 자, 결국에는 자유당이 당선이 됐겠죠. 자, 그런데 자유당이 당선된 데에는 또 어떤 일화가 있냐. 일단 이렇게 당선되거든요. 자, 신익희가 전라도 지역에 유세를 하러 갔다가 기차 안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남선 기차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유세를 마치고 오다가 사망을 하게 됐다. 자,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은 신익희 이름이 그 투표용지에 인쇄가 되면 안 되지만 이미 너무 늦게 사망을 하는 바람에 투표용지에 신익희 이름이 그대로 나간 거예요. 자, 사람들은 신익희가 죽은지 다 알지만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신익희가 사망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에게 표를 던지게 돼요. 이미 죽은 건 알지만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거는 추모표라고 하고 이제 무효표가 된 거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 자, 그런데 조봉암이 약 유효 득표 30% 정도의 아주 높은 득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한테 찍혔죠, 이제. 쟤는 이제 나중에 큰일 나겠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봉암을 탄압을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자, 그 뒤로 독재 정치 강화라고 해서 그 뒤에 나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게 되죠. 자, 그게 일단 진보당 사건이 있었고, 자, 이승만이 반대파를 탄압하는 진보당 사건. 자, 진보당 사건이 이 조봉암이 나중에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이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게 돼요. 그게 바로 진보당 사건. 자, 그 다음에 보안법 파동. 자, 거기 보시면 국가보안법 개정. 앞에서 우리 국가보안법 언제 만들었었죠? 여수 순천 11구 사건 때 국가보안법 만들었었죠? 그걸 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안법 파동이라고 해요. 또는 이사 정치 파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사 정치 파동이 있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향신문 폐간. 자, 이때 야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경향신문을 폐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진보당 사건 58년, 그 다음에 이사 정치파동 58년, 그리고 경향신문 폐간 59년. 그래서 이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몇 번 했죠? 하나, 둘, 셋, 세 번. 자, 한 번 더 하겠다. 그래서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가죠. 자, 그 네 번째 대통령 선거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4.19 혁명. 네, 4.19 혁명의 계기가 되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갔어요. 그리고 4.19 혁명이고. 자, 그러면 4.19 혁명의 원인이 된 사건은 네, 3.15 부정선거. 자, 1960년. 그러니까 네 번째 대통령 선거예요. 자, 그리고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됐는데 3.15 부정선거가 뭐냐면 자, 봅시다. 또 여기 똑같아요. 자, 보시면은 간단하게 또 표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자유당, 그 다음에 민주당, 자, 그리고 정통령, 부통령. 자, 이승만은 당연히 자유당 후보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85세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4년 더 하는데 만약에 좀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쓰러지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유당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부통령을 꼭 당선시켜야만 했어요. 누구로? 이기붕으로. 왜냐면 지난번에 뺏겼잖아요. 장면으로. 그래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붕을 당선시키겠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후보가 조병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조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전에 나 미국에 잠깐 갔다 올게 병을 좀 치료하러 하지만 미국에 가서 역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은 또 거의 단일 후보. 물론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후보들이 뭐 무소속도 있고 있으니까 여러 명 나갔지만 뭐 당연히 이승만은 당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따놓은 당상이고. 자, 그리고 장면이 한 번 더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를 반드시 당선시켜야만 해요? 이기붕을. 왜냐면 이승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유고시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유당에서 권력을 차지하려면 이기붕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고 자 하지만 이기붕이 지난번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된 거예요. 그게 3.15 부정선거죠. 자 어떻게 투표를 했냐면 3인조 5인조 투표 그러니까 3명이 6명이 막 이렇게 들어가 5명 이렇게 들어가서 기표를 하도록 한 거죠. 보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 찍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당 국회의원, 야당 인사들 그러니까 참관인들은 아예 기표소에 들어가지도 투표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원래 참관인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사할 사전투표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미리 투표를 해놓기도 하고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함 바꿔치기를 해서 미리 다 이기붕에게 표를 기표해 놓은 표로 아예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도 벌어져서 자 만약에 이 지역의 유권자가 100명이야 표는 막 200표씩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부정선거를 한 걸 좀 티 안 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죠. 당연히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건 3월 15일 그날 선거한 날 그날부터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자 그날 시위가 있었는데 그날 학생 하나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게 김주열 학생. 네, 김주열 학생이 실종이 된 거죠. 자,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김주열 학생의 죽음. 자, 김주열 학생이 3월 15일 날 실종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때 마산에 말하자면은 마상에 뭐 시험을 보러 올라왔다거나 그 학생이 왔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마산 바닥이 다 뒤집어진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막 찾으러 다니고 그 학생 하나 없어졌다더라 막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자,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시신의 모습이 굉장히 처참했죠. 거기 사진을 보시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바다에 던져진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말하자면 경찰이 데모를 하니까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너무나 과잉 진압을 하다 보니까 최루탄을 쏜 건데 원래 최루탄이라고 하는 게 수류탄처럼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스가 나와서 가스가 뿜어져 나와서 막 눈이고 코고 막 매워지기 시작하면서 눈물 콧물이 막 나오는 그런 유독가스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최루탄이에요. 근데 원래 최루탄을 쏠 때 이렇게 발사체 같은 총처럼 생긴 무슨 발사체 같은 데 넣어서 쏘게 되는데 보통은 사람을 직접 향해서 쏘면 안 되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떨어지게 쏴야 되는데 그때 경찰이 너무 과잉 진압을 하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다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에 맞은 채로 애가 죽어버리니까 고1쯤 됐으니까 뭐 한 16 뭐 많아봤자 그 정도 되겠죠. 애가 죽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죽였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얘 시신을 수습해서 거적으로 둘둘 말아서 바위에 묶어서 돌덩어리에 묶어서 마산 앞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은폐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은폐하기 위해서 애를 하나 처리를 했는데 그 시신이 한 달 조금 못 돼서 이제 떠오르게 된 거고 자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산에서 아까 그 애가 실종된 거 알고 있었잖아. 마산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마산에서부터 데모가 시작됐고 4월 18일 서울에서는 고려대 학생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도 경찰이 또 대고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했겠죠? 자, 그 다음날 학생과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길거리로 싹 쏟아져 나온 게 4.19 혁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퍼지고 학생과 시민들뿐만 아니라 4월 26일에는 서울대 교수들까지도 전부 다 시국선언을 하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승만이 이제 하야를 선언하게 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게 바로 4.19 혁명. 자 1025페이지에 4.19 혁명의 발발. 자 그리고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문. 자 그래서 이승만은
4월 26일 날 하야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죠.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감옥에 넣겠죠. 그리고 재판을 했겠지?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그 정도는 허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4.19 혁명이 쭉 전개가 됐고 결국에는 자, 한 장 넘기시면 장면 내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전에 책으로 살펴보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1023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228 대구학생 의거. 자, 요거를 제가 안 했죠. 228 대구학생 의거는 자, 이제 그 당시에 막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래서 자, 이제 사람들은 뭐에 기대를 했겠어요. 이제 선거해서 이제 바꾸자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선거 국면에 말하자면 이제 학생들이 사실 학생들은 투표권은 없지만 이렇게 뭐 이제 후보들이 연설하러 오고 막 그렇게 이제 선거 유세를 하면 그런데 막 가서 막 들어보고 참여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2월 28일 날 대구에서 이날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유세에 학생들이 참여할까 봐 학생들을 싹 등교를 시킨 거예요. 학교에 와라.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된 게 228 대구 학생 의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4.19 혁명이 촉발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28 대구 학생 의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장면 내각으로 가볼까요? 자, 결국에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자,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돼요.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죠. 허정 과도 정부는 자, 국무위원이었던 허정이 대통령이 이제 유고시가 된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부를 수립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부를 이어받아서 선거를 준비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투표를 새로 해서 정부를 다시 구성하자. 자, 이게 허정 과도 정부고요. 자, 그다음에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선거를 새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게 제3차 개헌. 그래서 1차 발췌 개헌, 2차 4.45 입개헌, 그다음에 3차 개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승만이 막 12년 대통령하고 또 한 번 하려고 막 난리 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이다. 이 정치 체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 그래서 3차 개헌을 진행하게 되고 3차 개헌에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헌법을 통과시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하려면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거고. 자, 그리고 그 민주당 안에서 정부를 구성하고 이제 국무총리 말하자면 총리가 정부를 이끌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장면 내각이라고 그래요. 자, 장면 내각이라고 하고 내각 책임제라고 해서 대통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당시의 대통령은 윤보선. 네, 윤보선이 대통령이고 자, 장면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는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죠. 자, 가로 2번 장면 내각의 수립 볼까요? 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해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었다. 자, 그래서 장면 내각. 장면 내각은 우리가 이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공화국. 헌법이 한번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1공화국 이승만 정부, 2공화국 장면 내각. 자, 그러면 장면 내각에서는 일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자, 여기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만 한 거예요. 실제 시행을 한 건 아니죠.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하지만 시행은 못했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국민들이 정부를 한번 무너뜨린 거잖아요. 말하자면 정권을 한번 바꿨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이제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언론이 활성화되면서 뭔가 좀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다. 거기 보시면 자, 노동운동, 그 다음에 학생운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장면 내각이고 자, 이 당시에는 통일 논의도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래서 통일 논의에 대한 활성화. 자, 그래서 학생과 혁신 계열이 중립화 통일론을 제시하기도 했던 게 바로 통일 논의 활성화. 자, 이 통일 논의 활성화는
민간 차원에서의 논의가 활성화됐을 뿐이지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활성화된 건 아니고 정부가 그거를 실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죠. 자, 이 장면 내각 같은 경우는 한 9개월 정도 정부가 수립됐었는데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긴 했었죠. 자, 밑에 보시면은 장면 내각의 한계 볼까요? 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라든가 이런 걸 탄압하는 반공법과 데모 규제법 같은 걸 제정하기도 했었고, 자, 이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는데 이 민주당 정부가 사실 굉장히 혁신적이며 개혁적이며 참신하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자유당과 크게 다를 바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뭔가 막 참신하고 개혁적인 막 이런 걸 원했겠지만 사실은 거의 자유당과 비슷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혁신적인 개혁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회가 혼란스러웠겠죠. 자, 그런데 이 혼란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3공화국이 시작이 되죠.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그분이죠. 다카기 마사오 그분이죠. 자,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나의 본심이 좀 드러났어? 안타깝다. 어떻게 숨길 수가 없네. 박정희 정부죠. 제3공화국. 그래서 1951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자, 5.16 군사정변으로 갑시다. 1961년. 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돼요. 자, 우리는 과정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거기서 군사혁명위원회. 자,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혁명공약을 발표하게 되죠. 자, 군사혁명위원회. 이 군사혁명위원회는 나중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뀌게 돼요. 군사혁명위원회. 그리고 나중에 이게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자, 그 다음에 군정을 실시하죠. 자, 군정이 실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중앙정보부는 지금으로 하면 국가정보원. 자, 제가 어렸을 때는 안정기획부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그 다음에 안기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이렇게. 얼마 전에 막 국가정보원이 댓글 달고 막 그런 공작이 있었잖아요. 막 민간인 사찰하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름이 안 바뀌었죠. 네, 그대로 국가정보원인데 어쨌든 중앙정보부고 초대 국가정보원장은 자, 김종필. 네, 작년인가 돌아가신 그 정치가 있죠. 그 양반이 자, 중앙정보부장이었죠.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은 박정희의 처조카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언니 남편? 네, 뭐 그런 친인척 관계였죠. 자, 어쨌든 중앙정보부는 김종필을 정보부장으로 해서 자, 이게 이제 핵심 권력 기구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군정이 실시된다. 자, 군정이 실시되죠. 즉 군인 정치가 실시된 거고요. 이때 한 2년 정도의 군정이 실시가 되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각 책임제였잖아요. 헌법을 또 한번 바꿔야 되죠. 그래서 5차 개헌을 해서 헌법을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후보에 나가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게 바로 제3공화국이에요. 자, 맨 밑으로 가시면은 자, 요 시기에 또 하나 했던 중요한 일이 제1차 경제개발계획,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게 되죠. 자, 여기 지금 실시. 그러니까 아까 계획을 세운 건 언제였죠? 장면 내각. 여기는 시행. 말하자면 실시. 그래서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1차 경제개발계획 그리고 1967년부터 71년까지 제2차 경제개발계획. 그래서 60년대에는 1차와 2차의 경제개발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경제개발계획 1차를 실시했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이게 이제 군정이 실시됐고 자, 그 다음에 헌법 개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5차 개헌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5차 개헌이 있었어요. 자, 지금 아까 3차 개헌이 여기 있었죠, 여러분. 4차 개헌은 뭐였냐면
이 4.19 혁명 과정에서 부정축제자나 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재산을 뭐 자기들이 착복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따로 적진 않았지만 소급 처벌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이 4차 개헌 때 있어서 그거는 빼고 이거는 정부 체제와 관련된 법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5차 개헌이 있었죠. 자, 5차 개헌에서는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어요. 자,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에서 다시 대통령 체제로 바뀌어 온 게 바로 5차 개헌.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민투표를 거친 개헌을 단행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 사료에 나와 있는 혁명 공약 하나 읽어볼까요? 혁명 공약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박정희 군정을 실시할 때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혁명이 아니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발표한 거죠. 자, 첫 번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할 것이다. 자, 첫 번째 줄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는데 반공을 제1의의 국시로 삼는다. 반공 국시. 자, 말하자면 모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론으로 반공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공을 국시로 하겠다. 이 표현만 보고도 여러분이 이게 혁명 공약이구나. 5.16 혁명 이후에 5.16 군사정변 이후에 혁명 공약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봅시다. 자, 이제 3공화국이 수립이 됐어요. 박정희가 당선이 됐거든요. 새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제3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자, 그러면 3공화국에서의 뭐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한 3가지 정도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베트남 파병, 그리고 한일협정,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삼선 개헌. 이렇게 3가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베트남 파병부터 봅시다. 자, 19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여러분 책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부터 나와 있으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부터 볼까요? 자,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는 6.3 시위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1964년에 있었던 6.3 시위. 자, 한일협정 체결이 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이 됐었죠. 한일협정이라는 건 지금 일제시대 이후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다시 국교를 수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국교 수립 논의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국교 수립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 여기가 지금 민주진영이고 여기가 공산진영이라고 치면 이 공산진영에서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민주진영에서는 남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남한하고 일본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쵸? 이렇게는 사이가 좋고 이렇게는 사이가 좋은데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너네 빨리 교류해라 이렇게 이제 종용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남한 이제 대한민국이 서로 수교를 맺게 되는데 그냥 수교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일제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배상금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했었죠. 이거는 굴욕 외교다라고 하면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즉 한일협정,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게 되는데 그 반대하는 시위가 6.3 시위예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정부 사이에는 이제 교류 협력을 체결하면서 결국에는 수교를 맺게 되는데 이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자, 김종필과 그다음에 오이라라고 하는 이제 외무대상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한 게 있어요. 그게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일협정과 관련된 게 자, 1031페이지 보시면은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결국에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총 6억 달러를 받게 되는데 자, 무상차관 3억 달러에다가 그 다음에 유상 2억, 그 다음에 민간차관 1억 이렇게 해서 총 6억 달러 정도의 배상금을 받으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이제 한일협정. 그러면서 일본과 국교가 수교 수립돼요. 자,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1965년에 결국에는 한일협정이 체결되죠. 자, 이게 한일협정 체결이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베트남 파병. 자, 베트남 파병 보시면은 여러분 책에는 1964년부터 7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투부대를 파견한 거는 65년부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65년부터라고 나오기도 하고 64년부터라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의료부대, 태권도부대 이런 부대들을 파견했어요. 전투부대 말고. 자,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투부대를 파견한 건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나서 자,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 브라운 각서예요. 자,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게 미국이 한국 군대를 현대화 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대를 파견한 거죠. 전투부대를 파견해서 자,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가로 3번 보시면은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밑에 사료도 나와 있고 자,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되고 이렇게 군대를 파견한 것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이 그 당시에 이제 전쟁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을 때 여기에서 얻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득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베트남 특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내려가시면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 나와 있죠. 자, 이제 박정희 3공화국 시기에 이렇게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도 있었고 말하자면 간첩 사건 같은 걸 조작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인혁당 사건. 자,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을 조직하고 학생들을 선동했다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동백림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베를린이 두 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동베를린은 공산 세력이고 그다음에 서베를린이 민주화 세력이었는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쪼개진 거예요. 서울이 두 개로 갈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갔던 그런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간첩으로 포섭이 됐다라고 하면서 간첩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동백림 사건이고 동백림이 동베를린이요. 동베를린.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베를린으로 넘어가서 간첩이 돼서 돌아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동백림 사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삼선개헌. 자, 박정희는 대통령에 2번 당선이 됐죠. 자,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었어요? 4년. 그리고 몇 번 할 수 있어요? 중임. 네, 4년 중임. 똑같아요. 4년 중임. 자,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2번에 당선이 됐고 하지만 내가 벌려놓은 일이 많잖아. 나 한 번만 더 뽑아주면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을 더 대통령을 하도록 헌법을 바꿔줘요. 그게 삼선개헌이에요. 1969년에 삼선개헌. 자, 그래서 대통령에 한 번 더 뽑아주죠. 자, 그게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자, 그래서 결국에는 7대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은 다시 3선에 성공을 하게 돼요. 자, 이때 그리고 상대방의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김대중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이 그 당시에 40대 기수론, 젊은 후보론을 내세우면서 야당, 신민당 후보로 나왔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득표를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득표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찍히죠. 네, 아까 이승만 때도 그랬잖아요. 찍혀. 그래서 평생 이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고문이라고 해야 돼? 시달렸다고 표현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탄압을 받게 되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자, 그래서 7대 대통령 선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중간에 우리가 잠깐 쉬어야 되겠죠? 한 25분까지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